안녕하십니까. 2024년 위도 섬의료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의 부천시민의원 원장으로 있는 조규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료봉사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문진 방법과 생활습관에 관련된 간단한 사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청진기는 2016년 5월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니까 8년이 지났네요. 찾아가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구리게 제가 만드는 바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생기발랄한 마크로 바꿔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도로 가는 섬의료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부천의료복지사회접동조합의 여부 사무직원과 현재는 올해는 이사장님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게 될 섬은 전라북도 부안군 격포항 앞에 있는 위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예, 인구는 한 1119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의사가 보건치소가 있는데, 여객선 터미널이 여기 있는데, 터미널 근처에 보건치소에 의사 2명과 한의사 1명, 치과 의사 1명이 의도 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하게 될 곳은 여기 작년에는 위도에만 다녔는데, 올해는 인원이 늘어서 식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를 나눠서, 총, 3개의 조가, 식도에는 1개 조, 위도에는 2개 조가,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의료봉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수조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8년 동안 부천시에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똑같이 위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 내용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만성질환에 대한 생활습관은 잘 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생활습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수조사한 주민들 중에 건강이 위험한 분들은 의사가 재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재방문해서 이분을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적 관리를 할 건지를 분류해서 부안군 보건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그 마을의 쇠약한 노인들을 노인정으로 좀 모이시게 해서 수액을 공급하고 문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건강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문진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장입니다. 그리고 치매가 의심되면 MMSE를 2장에 걸쳐서 있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 의심되면 65세 이하는 SEST 우울척도평가 65세 미만이고, 65세 이상은 노인 우울척도로 할 겁니다. 두 가지를 측정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문제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표에 처음 보시면 작성일은 당연히 근데 우리가 방문하는 토요일이겠죠. 그 다음에 작성자는 본인의 이름을 씁니다. 학생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성명은 그 주민의 이름인데, 성명, 나이, 성별, 전화번호, 뭐 주소 이런 것들이 기본 정보인데,
여러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성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면 이게 관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별 나이를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도착하면 집에 들어가면 먼저 첫 번째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의료봉사 온 뭐 순천향 의대 학생 아니면 가천대 간호대 학생 뭐 이렇게 아니면 가천대 학생 순천향대 학생 누구입니다 말씀드리고 의료봉사 하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말씀드리고 허락을 얻은 다음에 들어가면 바로 뭐 성명이나 나이를 물어보기보다 혈당을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당을 측정하면서 그분의 혈압의 상태 그리고 혈당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먹고 있는 약을 파악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혈압과 혈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도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다 관계가 뭔가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성명은 어떻게 되는지 나이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성별은 뭐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가족관계 그 다음에 어, 이것은 현재 동거 가족수입니다. 가족관계와 가족수는 다른 거죠. 현재 동거수고 워낙에 배우자가 계시는지 아들이 있지만 같이 동거는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 형태 혼자 사시는지 부부인지 자녀랑 사는지 손녀 조부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야 물어봐야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급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곧 말하겠지만 만성 질환이 우리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이 심장의 높이와 커프가 동일한 높이가 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그렇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펴고 앉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느슨하게 감지 말고 말하지 않게 하고 앞으로 자세를 편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 혈압계를 여기 에어 플러그를 커프 커넥터에 정확하게 넣고 이 커프 커넥터하고 전원을 연결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로부터 한 1, 2cm 위로 그래서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커프에서 접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접히고 이 송기 호스가 이 팔꿈치 안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벨크로를 너무 꽉 조이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느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그 타이트하게 적당하게 고정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정상은 120에 80이고 고혈압으로 진단돼서 약을 먹어야 될 그 수치는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다면 당연히 140에 90이면 약을 먹어야 되지만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 좋게는 120까지 떨어지면 좋지만 14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혈압약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압을 측정했는데 140에 90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5분 있다가 조금 안정을 취하고 좀 편히 심호흡을 한 다음에 5분 있다 한 번 더 잽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한 번만 재갖고 오지 마시고
5분 있다 한 번 더 재서 혈압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도 높다면 왜 높은지, 혈압약을 먹고 있는지, 혈압,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혈당 측정법이에요. 혈당 측정법은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같이 가는 학생들 중에 틀림없이 혈당 측정을 직접 해본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혈압도 마찬가지고 혈당도 마찬가지인데 꼭 한 번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집으로 가기 전에 꼭 그 좋은 그 학생들끼리 서로 혈당을 측정해 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건전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오류가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기계가 우주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측정을 해보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측정을 안 하고 집으로 갔을 때 그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왔다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후배는 또 오고 또 오고 매년 올지도 모르는데 주민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끼리 꼭 확인을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병은 식사 직후인지 아니 식사 2시간인지 6시간 이상 지난지에 따라서 수치가 다른데 식사 직후라면 180 미만이 정상이지만 200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200 이상 넘어가면 당뇨라고 말하고 충분한 공복 6시간 이상 공복을 했다면 100 미만이어야 되고 126부터는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는 전 단계라는 것을 알겠죠. 경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서 지금 상태가 정상인지 아니면 전 단계인지 아니면 약을 먹어야 단계인지를 판단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건 아까 뭐 당활색소를 할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활색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의 고혈압 조절률 유병자 중에 고혈압이라고 진단받은 사람 중에 혈압이 조절되는 퍼센테이지를 파란 게 남성이고 빨간 게 여성인데 60에서 69세까지 보면은 남성은 67% 조절하고 있지만 여성은 53%밖에 조절이 안 되고 있고 70세 이상은 더 낮아요. 여성은 절반밖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서 혈압이 있다면 조절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5분 있다 한 번 더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조절이 안 되면 그걸 기록하거나 그 주민들한테 말씀을 꼭 하고 오셔야 돼요. 당뇨는 어떠냐? 당뇨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을 봤을 때 나눠서 보면은 65세 이상의 유병자 중 조절률이 몇 퍼센트? 2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당뇨라고 진단을 했을 경우에 조절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 알고 계시고 당 조절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당뇨, 고혈압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유는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심장과 뇌혈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많지만 그 다음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인 거예요. 뇌혈관 질환도 고혈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흡연, 당뇨, 고지혈입니다. 우리가 고지혈은 측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담배, 흡연을 안 하고 있다면 고혈압, 당뇨 조절이
뇌혈관 질환에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뇌혈관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지만 두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70세, 80세 되면은 암보다 이제 그때부터는 당뇨, 심장,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사망 원인이 로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주민들 중에 고령인 분들은 특히나 혈관 질환에 잘 파악해야 돼요.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혈압, 당뇨를 관리를 잘 못하면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거고 혈관 질환에 생기는 것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수명이 되는 겁니다. 평균 수명은 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지만 이 건강 수명은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2018년에는 건강하지 못한 수명 20년 동안 건강한 수명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혼자 먹고 자고 씻고 간단한 외출하는 걸 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수명인데 그러지 못한 수명이 2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수명의 원인, 그걸 가로막는 질병이 혈관 질환이고 심장혈관 질환, 치매, 그 다음에 골절, 이렇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노인의 그 성공적인 노화를 가로막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노화를 가로막는 이유는 첫 번째는 혈관 질환에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혈관 합병증은 고혈압, 당뇨 그런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오거나 눈 아니면 콩팥에 등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지, 정신 기능이 악화돼서 치매나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근골격계 기능, 통증이죠. 아니면 근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낙상과 골절,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의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를 가로막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표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아까 고혈압, 당뇨는 이 만성질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혈관이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은 안쪽도 이렇게 얇고 근육도 이렇게 탄탄하고 두껍지 않은데 점점점 혈관이 두꺼워지면 안쪽으로도 내피세포도 두꺼워지지만 근육도 두꺼워지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고혈압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의 고혈압 자체가 혈관이 이렇게 고무관처럼 낭창낭창했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인데 그런 고혈압을 가진 혈관이 혈류가 빨라지면 혈압이 증가된 혈관벽에 혈류가 빨라지면 여기 혈관벽에 상처가 내고 그 손상된 내벽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 아니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이 고혈압에 의한 혈관 손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가면 혈관에 손상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몸 안에 어디선가가 혈관에 상처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140에 90이기 때문에 혈압을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혈당에 의한 혈관 손상은 이렇게 혈관 안에를 보면 내피세포가 치밀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이 정상적인 동맥은 이 내피세포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혈관 안에 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으면 끈적끈적한 당에 의해서 이 내피세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이 사이사이로 이물질이나 염증이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혈관의 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당이 어느 정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혈관 손상이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당뇨를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혈관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생기는 문제, 합병증은 뇌혈관의 문제, 심장혈관의 문제, 대동맥 문제, 눈혈관의 문제, 콩팥 혈관의 문제가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당뇨병의 합병증도 크게 혈관과 신경의 합병증으로 나눠지는데 혈관의 합병증으로는 뇌혈관, 심장혈관, 말초혈관, 그다음에 눈혈관, 뭐 콩팥혈관 똑같죠. 고혈압의 합병증과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합병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을 혈관이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약. 그리고 한번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혈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히 약이 반절이라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야채 위주로 먹고 운동하고 체중을 줄이고 흡연과 술을 줄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음식을 안 먹고 뭐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소금을 줄였을 경우에 혈압이 5가 떨어지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 혈압이 11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을 1kg 줄이면 혈압이 1이 떨어지고 운동을 충분히 했을 때 혈압이 5가 떨어지고 술을 줄였을 때 혈압이 4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의 초기에는 혈압약을 초기 드시면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할 경우에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만성화된 혈압은 약을 끊을 수가 없지만 단 혈압약의 용량을 더 늘려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뇨병은 약물요법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고혈압처럼 생활요법이 반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은 약이 3분의 1이고 식사가 3분의 1이고 운동이 3분의 1입니다. 운동은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당뇨병에 있어서 식사죠. 식사를 어떻게 하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접시입니다. 접시를 보시면 이 접시의 절반을 나눠서 반절은 야채고 이 4분의 1은 어육류,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고 절반은 채소, 자유롭게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단백질로 어육류를 주로 기름기 적은 걸 드시면 더 좋고 4분의 1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식사는 본인이 먹는 양의 절반은 야채,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탄수화물로 드시기를 권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당뇨병 환자의 여러 가지 혈당을 감소했을 때 미세혈관 질환, 백내장, 심근경색, 뇌졸중의 감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조절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병증, 혈관 질환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혈관들이 생기면 이제 조기에 사망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만성질환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만성질환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가에서 권고하는 생활 수칙입니다.
이것이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생활 습관 이야기했을 때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줄이고 두 잔입니다. 한두 잔. 그다음에 음식은 싱겁고 그다음에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 운동하고 체중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만약에 진단받았으면 꾸준히 약을 먹고 그다음에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생활수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볼 게 이제 식사 관련된 겁니다. 식사량을 하루에 몇 끼 먹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몇 끼 정도 드시는지, 그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지, 음식을 드시는데 치아나 구강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못 먹는 것이 입맛이 없거나 음식 맛이 안 좋아서인지, 그래서 체중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중 감소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물어볼 게 평상시에 건강 관리예요.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지. 폐렴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맞으셨는지. 건강 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하고 계시는지. 건강검진 결과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이상이 있는 문제만 쓰시면 됩니다. 없다면 당연히 없다고 하면 되고, 모른다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식사량이에요. 식사량. 그 중에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육 위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육 위축이 나이가 들면 40세 이후로 1년에 1kg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가 단백질 섭취 부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세포의 소실은 노화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호르몬의 변화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활동량 감소입니다.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인 분의 주민들이 근육을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단백질 섭취와 활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한국인이 단백질 섭취하는 비율이 65세 이상에서 남자는 84%고 여자는 90%가 넘어요. 남자는 킬로그램당 1g이기 때문에 평균 뭐 93.4g이라고 하지만 평균 뭐 80, 60에서 80으로 여성은 조금 더 몸무게 덜 나가기 때문에 50g을 생각한다면 하루 평균 양이 70kg 있을 때 섭취 권장량은 63g이에요. 63g이면 우리가 먹는 그런 그 탄수화물, 잡곡, 현미 이런 거에도 단백질이 10에서 20g 들어있고 맥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단백질이 10에서 20g이 잡곡이나 현미로 있으면 63에서 20을 빼면은 43 정도가 됩니다. 43을 이제 단백질을 몇 끼마다 채워야 되는데 43을 3으로 나눴을 경우에 한 끼당 15g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 끼당 15g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당 15g이 어느 정도냐? 달걀 하나가 8g이에요. 달걀 하나가. 그러면 달걀 두 개를 먹어야지 15g이 되겠죠. 이게 달걀 두 개를 먹긴 부담되니까 달걀 하나와 생선 하나, 한 토막.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생선 한 토막과 두부 5분의 1모. 아니면 소고기 탁구공 크기 하나와 콩 20알.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다섯 가지 종류 중에 두 가지만 먹으면 몇 끼당 단백질 섭취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종량이 80에서 90%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력입니다. 현재 질환력.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뇌졸중이 있는지, 뇌경색, 아니면 뇌출혈 다 합쳐서 뇌졸중이죠. 그다음에 심장병, 심근경색, 협심증, 또 뭐 심장 비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고혈압, 당뇨, 치매, 우울증, 파킨슨, 관절염, 뭐 무릎 관절염, 어깨 관절염, 뭐 그런 거, 위장 질환, 폐질환, 그리고 특이 질환이 있으면 여기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언제 했는지 중요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없는 문제표인데 약물 목록을 이렇게 20가지를 써놨어요. 약품명을 가능하면 찾아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약을 봉지, 약봉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약봉지에는 처방전 약이 써 있거든요.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나 약 이름이 써 있는 약봉지가 있으면 쉽게 쓸 텐데 그냥 봉지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무슨 약인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디를 보냐? 약학정보원을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학정보원에 식별 검색을 들어가서 그 약에 써 있는 문자를 쓰거나 모양을 클릭해서 여기에 검색을 누르면 그 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한국의 그 처방률이 저 OECD 나라 중에 1등이에요. 굉장히 많이 지금 약을 쓰고 있어서 그 약을 뭐 잘 먹고 있는지, 심지어는 약이 중복되기도 해요.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이 이 병원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 병원에서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갖다 기록하는 것이 그 주민의 집에서 다 찾아보기 힘들다면 사진으로 찍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 일주일에 몇 번 술 마시는지, 그다음에 하루에 마시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담배를 현재 피고 있다면 몇 년 폈고 하루에 몇 개비를 피고 있는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관련된 거예요.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1, 2, 3, 4, 5, 6을 할 필요 없죠. 바로 6-6. 상지 기능만 보면 되는데 거동이 가능하다면 집안이 거동하는지 외출까지도 가능한지 거동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록하고 거동 시에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있는지 부조화나 느림이 있는지 하지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시간을 재보는 거예요. 5번 일어났다 앉는데 15초 미만이면 건강한 겁니다. 이것이 30초 초과하면 문제가 있고 그 중간이면 경계죠. 그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외출해서 걷기 하는 것은 며칠 동안 하는지를 여쭤보면 됩니다. 따로 걷기를 하는 운동을 하지 않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하신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운동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도 걷기 단순 운동도 있고 근력 운동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유산소 운동 걷기만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단순히 이 산책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 걷기가 아니라 이것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60세라면 220에서 나이를 빼면 얼마예요? 160. 그게 최대 심박수인데 거기에 80%나 60%니까 160에 한 그 절반이니까 100회 정도가 될 때까지 좀 숨이 좀 약간 찰 정도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땀이 약간 흐르고 약간 숨이 찰 정도. 그 정도가 유산소 운동이고 매일 하길 권유합니다. 하지만 매일 하고 30분 이상씩.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내가 뭐 힘드니까 그만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쓰러지기 직전 최대한의 피로도를 느끼기 바로 직전에 정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 한 번 할 때마다 적어도 30분 이상, 그다음에 움표기는 수시로 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분이 뭔가 불편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받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뭐 요양보호사가 하는지 아니면 이 지역 옆집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도와주는지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사회적 교류가 있는지 혼자 살고 치과하고 있는지 주거 환경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너무 지저분한다던가 벌레가 많다던가 냄새가 심하다던가 그런 문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치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1, 2, 3 중에 2, 3이 하나라도 있다면 치매 진단 여부를 물어보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약을 먹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먹고 있는지 만약에 이 8, 1, 2, 3 중에 뭔가 해당이 되는데 치매 진단을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MMSE를 여러분이 하는데 MMSE는 같이 방문하는 학생들을 틀림없이 해본 분이 있을 거고 그분한테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는 지금이 몇 년, 몇 월, 계절 이런 걸 물어보고 시간 감각이죠. 시간 감각. 6, 7, 8, 9, 10은 장소입니다. 여기 무슨 돈지, 여가 무슨 읍인지, 여가 사는 곳이 어딘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렇게 공간 감각. 11번은 그 기억력이에요. 나무 자동차 무자를 물어본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말한 걸 바로 말해보세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가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이렇게 숫자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되는지 또 거기서 7을 빼면 얼마 되는지 93에서 7을 빼면 여러분 86이죠. 86에 7을 빼면 79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 중에 아예 산수를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를 안 나온 분도 계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학교를 다셨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면 빼기를 못 하실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시계를 보여주거나 연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반장, 공장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거나 그 밑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를 한 장 드리고 그거는 오른손으로 받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무릎에 올려놓는 걸 시행하는지 수행하는지를 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한 세 가지 물건 나무 자동차 모자를 말씀해 달라고 하였고 OX를 표시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여주고 똑같이 그려보고 하는데 오각형이 양쪽에 있어야 되고 이 겹치는 부분이 사각형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양쪽에 오각형 2개, 그 다음에 사각형이 형성돼야지 제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MMS 점수를 해석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아니면 고등학생 이상인지에 따라서 점수 해석이 다르니까 거기에 말해서 그 학력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치매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85세 이상은 여성인 경우에 절반 이상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의심되면 치매 MMS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는 뭐 여러 가지 치매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고 일부가 이제 혈관성 치매죠.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뇌출혈이 생기는 혈관성 치매예요. 뭐 다 알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매가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급성으로 오냐? 그렇지 않아요.
치매는 서서히 악화되는 거고, 치매 바로 전 단계, 경증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치매는 아닌데 약간 정상 노화는 아닌 상태입니다. 인지 기능에 뭔가 뚜렷한 감퇴는 있으나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능의 저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경증인지 장애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생활하는데 어렵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매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치매가 발병하고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식기, 사회적 판단, 옷 입기 이런 것도 어려워지는 단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도 치매 발생 후 5에서 12년 정도 되면 이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못 알아보는 상태가 고도 치매입니다. 이게 치매가 처음 생겨서 고도 치매가 돼 사망할 때까지 보통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 10년 동안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증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생활 능력이 감퇴돼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치매 진단하고 한 2, 3년 만에 고도 치매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치매되기 전이에요. 경증인지 장애 때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증인지 장애에서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 전환율이 5년 이내에 50에서 80%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치매로 진단된 다음부터 치매약을 썼는데 경도인지 장애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지 않지만 뭔가 인지장애 문제만 있어도 약물 처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를 우리가 MMS를 했을 때 뭔가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약물 처방을 시작하기 때문에 MMS를 꼭 측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기에 약물 치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 악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악화되는데, 1단계 치매에서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1단계에서 2단계로 쭉 넘어가서 3단계로 가는 것이 기존의 치매 자연 경과였다면, 약물을 조기에 치료하면, 약물 치료를 조기에 하게 되면 경과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1단계가 이 정도 길어지고 2단계도 거의 8, 9년까지 길어지다가 1, 2년만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 약물 치료함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가 연장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되는 고도 치매 기간이 이 정도였다면 이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조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MMSE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이게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번 항로 넘어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 있는지, 받은 적이 있다면 약을 드신 적이 있는지, 근데 진단도 안 받고 약도 안 먹었는데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든다 한다면 이제 우울증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은 GDS하고 이상은 GDS를 하고 65세 미만은 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우울 척도 검사예요. 여기서 애 아니오가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더 아니오가 1점이고 여기는 애가 1점이기 때문에 이쪽을 표시하는 경우가 점수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15점 중에 몇 점인지를 적어 오셔서 8점 이상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1, 2, 3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가 있어서 더해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은 사실은 우울증 환자의 60%가 본인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병원 가서도 내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잠이 안 온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울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신체적 질병의 증상과 비슷해갖고 간과되기 쉽고 진단 기준도 애매해요. 근데 문제는 진단됐을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진단했을 경우에 약물을 치료하면 바로 1, 2주 만에 가장 우울증의 첫 번째 문제인 입맛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는 게 좋아져요. 1, 2주 만에 좋아지고 그것이 2, 3주만 지나면 의욕이 좋아집니다. 활력이 생기고 한 달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좋아져가지고 효과가 바로 생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한 적어도 4에서 6개월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항인데 이것은 노년증후군이에요. 노년증후군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있다던가 수면 장애가 있다던가 넘어진 적이 있다던가 요실금이 있다던가 하는 것이 노년증후군의 발생원.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데서 문진이 있어서 이 네 가지만 넣은 겁니다. 이렇게 노년증후군을 넣은 이유는 이런 노쇠, 근력 저하, 영양 불량, 기능 약화가 악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낙상이 생기거나 요식음이 생기면 뭔가 장기 요양이 센터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단순 노화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건 다 자연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노쇠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노쇠가 생긴다는 것은 근육이 저하되고 영양이 불량되는 건 뭔가 원인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줬을 때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심하게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노쇠인데 그러한 노쇠는 사실은 이렇게 사망률도 올라가고 입원율도 올라가고 낙상도 많이 생기고 의욕도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이동 능력도 떨어지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 요즘엔 옛날에는 이걸 노쇠를 증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노쇠에 생기는 고관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골절이 있을 때 어떤 뼈가 골절이 있을 때 수술하면 되죠. 수술하면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수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수술은 뼈는 잘 아물어도 그걸로 인해서 그 자체로 인해서 남성은 20% 이상이 사망하고 여성은 15%가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왜 하냐면 뼈는 잘 붙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근력이 소실되고 그걸로 인해서 뼈는 잘 아물었는데 걷지를 못해요. 뼈는 아물었는데 집에 오면 계속 누워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붓고 그 다음에 가래 배출을 잘 못하고 피부에 욕창 생기고 요로 감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상으로 골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률이 이렇게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게 낙상에 가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눈 뜨고 외발로 서서 10초를 견디는 겁니다. 10초를 버티면 그 낙상의 위험성이 낮다고 하고 10초를 못 버티면 낙상의 가능성이 맞다고 그래요.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은 근력 저하입니다. 근력 저하, 하체 근력.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의자만 없으면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스쿼트예요. 여러분들이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쿼트를 의자 없이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걸 여러분 스쿼트 몇 번 합니까? 많이 하는 사람 100번까지도 하겠지만 20번 적어도 20번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하고
의자를 잡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어 올려.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려. 결국은 앞으로 들기, 옆으로 들기, 뒤로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하는 네 가지의 자세, 운동이 간단하면서도 하체 근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쉬운 운동입니다. 또 하나, 심폐 관련 질환, 이정관 질환 질문을 하는데 흉통이 있으면 뭐예요? 흉통이 있으면 그것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을 때 흉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뭔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느끼는 흉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지, 호흡곤란이 있는지. 우리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찾아가는 청진기인데 청진기를 안 들고 다녀서 여러분들한테 청진기를 단체 구입해서 각 조당 청진기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청진기를 다 나눠 드릴 텐데 뭘 들으라고 하냐면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천명음과 수포음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들으라고 하냐면 이것이 심장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구분해 달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호흡곤란이 있다라고 말하고 오면은 우리가 봐서 그 사람이 심장의 문제인지 폐의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청진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듣고 오셔야 됩니다. 청진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들으라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물론 세 가지겠다. 정상인지 휘징이 있는지 크래클 옛날엔 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크래클이라고 하더라고요. 휘징이 있는지 수포음이 있는지 정상인지 이 세 가지만 듣고 오셔요. 세 가지만 듣고 오는데 어디를 듣냐? 여기부터 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쭉 6군데를 듣고 오는 겁니다. 정상은 여러분을 청진을 해보면 알겠죠. 여러분의 폐음을 들어보면 그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될 거 휘징인지 크래클인지를 들어야 돼. 이것을 듣는 방법은 유튜브에 나오는데 천명 휘징은 휘파람 같은 쌕쌕 소리야. 날숨에 덜 잘 들리고 아스마, 천식이나 COPD나 뭔가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크래클은 뭔가 분비물이 있는 거야. 기관지에 분비물이 있어가지고 분비물 때문에 닫혀있던 폐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열리면서 나는 소리야. 이것은 비연습적이고 뭔가 이렇게 수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 뭔가 폐렴, 브론카이티스, 뭔가 이데마 등이 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흡곤란이 천명이나 수포음에 의해서 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호흡곤란인지 아니면 이렇게 호흡곤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호흡기에 관련된 건지 심혈관에 관련된 건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환기장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휴징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폐렴이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크래클, 랄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수포미.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거의 없겠죠. 심리적인 문제인 거고. 심혈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신부전이 대표적인 건데 대표적인 대표적인 신부전이 생길 경우에 호흡곤란도 있지만 발목이 부어요. 발목만 부는 게 아니라 손도 부어. 전신이 다 부어. 그리고 피로하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고 폭수가 찰 수도 있는 것이 신부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는 이유가 폐인지 심장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장질환이 있는지 역류가 있는지 뭔가 복통, 불편감, 백만감이 있는지 변비와 설사가 있는지 복통이 있다면 눌러보세요. 통증, 텐더니스만 있는지 이게 손을 뗐을 때 느끼는 반발통이 있는지를 확인해가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이게 근골격계 질환은 통증에 관련된 건데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통증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무릎에 있는지, 엉덩이에 있는지, 허리에 있는지, 어깨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위치를 표시하고 동그랗게 표시하고 어느 정도 있는지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로 해가지고 1에서 10까지 1이 가장 적은 거고 10이 가장 센 거니까 1에서 10까지 정도 중에 어느 정도의 정도인지를 표시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옆에다 써주세요. 이 노인들의 통증은 사실은 뭔가 원인이 있는데 통증이 나이 들어서 당연하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런 통증이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울감도 생기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커지고 어, 식욕까지 떨어져요. 활동력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근력과 유연성이 상실되면 낙상까지 생기는 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 교정으로도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만성 통증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잠이 안 와. 그렇게 통증이 계속 24시간 365일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우울감이 생겨. 집중력, 기억력이 감소되면서 치매 올 가능성도 있고 불안해지고 나가기를 싫어해. 안 나가. 통증이 심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통증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요통과 무릎 관절통입니다. 요통을 봤을 때 이게 생기는 요통의 대부분의 요통의 원인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척추관, 아니 그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고 대부분은 근육통인데 대부분의 근육통은 저절로 좋아지죠. 근육이니까 긴장성 통증이니까 좋아지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민들은 내가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 디스크를 진단 받았냐고 여쭤보면 아마 이것이 뭐 6개월 몇 개월이 아니라 뭐 6년 전, 뭐 10년 전, 뭐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지금 여기도 쓰여 있는 것처럼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요. 이 탈출된 추간판이 처음에는 신경을 눌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어, 줄어들어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경우는 드물고 디스크로 인해서 아니면 뭔가 요추 골절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심하게 주변의 인대와 주변 조직, 근육을 손상을 줬던 것이 남아 있어서 계속 통증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라면 지금도 발이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쩌릿쩌릿한 게 있는지 없다면 디스크는 다 좋아졌고 근육통이기 때문에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가면 갈수록 악화되죠. 허리 디스크, 척추관판 탈출증은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일수록 생겨요. 이것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퇴행성 질환이고 주로 통증은 서서 걸을 때 아파요. 허리 디스크는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아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픈 거죠. 아무튼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이 허리 디스크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지만 이 척추관 협착증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평균 연령이 65세였을 때는 협착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평균 연령이 86세 그리고 점점점 고령화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척추의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에가 추간판이죠.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눌리는 게 추간판 협착증인데 추간판 탈출증인데 그것 말고 척추관 협착증은 뭐냐면
이 가운데 지나가는 신경을 싸고 있는 이 주변의 척추관, 이 관이 좁아지는 게 협착증인데, 뭔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척추 윗뼈와 아랫뼈가 맞닿는 이 관절, 후관절이라고 그래요. 척추관절. 척추관절이 뭔가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면서 그 주변에 인대, 황색인대라고 하는 이 척추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가면 갈수록 눌리고 마비되고 그러는 건데, 이 두꺼워진 인대가 아까 추간판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 자기 위치로 들어가는 반면에 인대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순간적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조금 더 통증이 심했다, 염증이 빠지면 붓기가 빠질 수는 있지만 두꺼워진 인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퇴행성이고 한 번 나빠진 두꺼워진 이 인대는 다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노화예요. 노화 중에서도 이 뒤쪽에 후관절, 척추의 후관절이 자극되는 그런 운동을 많이 일을 많이 하신 분. 어떤 일이에요?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일이에요. 밭일, 농사, 우리가 가는 위도의 어부들이 주로 하는 일들, 쪼그려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협착증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협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젊어서 일을 많이 하면 이 척추 후관절이 비후화되고 그 주변에 인대도 비후화돼가 신경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첫 번째 이유고, 안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그 다음에 강한 충격으로도 협착증이 생깁니다.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 아까 말한 후관절, 이 자꾸 움직이고 잡아당겨지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퇴행성 질환이고 잘못된 자세와 약해진 허리 근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허리를 옆으로 뒤로 약간 뒤로 제낀 채로 올바른 걷기를 하는 것과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 그 자세가 이겁니다. 허리를 뒤로 제껴주는 구부라 자세, 엎드려서 가슴 들기 자세, 엎드린 상태에서 두 다리를 모으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바닥에 대기도 하고 팔꿈치를 쫙 펴기도 하는 거죠. 그 상태로 팔꿈치를 쫙 펴서 상체를 세워줘. 그 상태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허리 들기예요. 누워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무릎을 90도로 세워준 다음에 허리를 들어. 그 다음에 8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내려. 그거 갖다가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허리 들기,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 누워서 허리 들기 운동. 이것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기 때문이에요. 이 코브라 자세는 앞으로 구부렸을 때 늘어나는 인대를 뒤로 이렇게 제껴서 인대가 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누워서 허리 드는 것은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다음에 무릎은 퇴행성 관절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완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력을 키워서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그래요. 잘못된 운동을 해가지고 오히려 악화시켜주는 걸 바꿔주기는 거고, 통증이 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연골인데, 연골이 닳아가지고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이 연골이 닳지 않게 하는 방법 가장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중을 줄여야 되겠죠. 자기 몸무게를 줄여야 돼. 몸무게를 줄이면 5kg 줄이면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그 무릎을 주변을 허벅지 근육이 감싸갖고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이게 허벅지 근육이죠. 유산소 운동이고 담배는 끊고 그다음에 계속 뭔가 무거운 걸 들어 하중을 주는 걸 피하고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관절에 안 좋은 자세,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 다리 자세, 다리 꼬는 자세. 근데 시골에 지금 위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쪼그려 앉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낮은 의자라도 의자를 앉고 다리를 쫙 펴고 일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줬던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에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다리를 옆으로 드는 것, 뒤로 드는 것,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앞으로 드는 것. 다시 말하지만 하지 근력 운동이 굉장히 낙상에도 좋고 무릎에도 좋은데 그 방법이 이렇게 의자 뒤를 잡고 옆으로 드는 것, 뒤로 드는 것, 앞으로 드는 것,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을 계속 단순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운동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것 아니면 누워서라도 밑에 수건을 깔아서 다리를 내렸다 올다 하는 것, 등에서 이렇게 다리를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있는 것, 이런 자세로도 허리,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 하체 운동을 하는 방법을 포스터를 나눠줄 겁니다. 이것을 어르신 집에 붙여주고 알려주면서 다리 운동, 옆으로 들기, 이건 뒤로 들기, 그 다음에 다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리를 스트레칭 하는 것,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의자 스쿼트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는 것을 알려주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주민의 주된 문제가 뭔지를 1, 2, 3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그 해당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써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관리 계획이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연습해 보기도 하고 그 해당 의사, 여러분들이 상의한 의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꼭 잘 모르겠어도 꼭 문제 목록을 쓰고 관리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나눠줄 것이 또 하나의 포스터가 뭐냐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또 하나 포스터가 아까 만성질환에 관련된 거예요. 하루 2끼 이상은 꼭 먹기, 물은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 드시고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골고루 섭취하고 걷기 하고 근력 운동하고 약은 잘 복용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웃 주민과 소통하고 어딘가 아픈 데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 건강수칙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한 건강수칙 10가지를 이렇게 쭉 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운동 포스터 하나, 이렇게 건강수칙 10가지 포스터 하나, 2가지를 가지고 어르신 집에, 아니 주민들 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행동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원봉사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